안녕하셨습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요즘 변화가 심합니다, 부동산 시장. 예. 가격 하락이니 전세든 매매든. 요즘 정부가 어떤 대응책들이 꽤 좀 세게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많이 풀려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그 규제 완화 그런 거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영향력을 많이 주는. 영향력을 많이. 그러니까 우선은 정책을 만든 다음에 정책의 대상자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제가 봤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책이 나온 건데 그 정책들이 이제 이 두 가지 부류의 정책 대상자들 주로 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거래가 워낙에 다운되고 그 가격 급락세가 워낙에 심하니까 거래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이 각종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세금 완화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파이낸싱 같은 것들을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이 나왔죠. 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사려고 하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인 것이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책은 뭐 다 아시겠지만 또 PF가 워낙에 심각하니까 PF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좀 완화하려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PF를 완화한다는 거는 PF를 이슈했던 뭐 건설회사 또는 디벨로퍼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그 또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약간 좀 안 된 부분은 이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 지금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어떤 정책 대상자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과 좀 큰 회사들을 위한 정책들은 좀 많이 나왔죠. 규제 완화식으로.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있는 사람과 그 거대 기업을 위한 정책이 일단 나온 거다. 저는 우선 그렇게 보는 게 왜냐면은 이쪽에서 계속 임대차 3법을 흔들어요. 예, 임대차 3법을 계속 쭉 간다는 얘기는 절대 없고 보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뭐 연구해가지고 내년쯤에 뭘 발표한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임대차 3법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 정착된 거거든요. 세입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사는 기간에 임대를 덜 올렸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임대차 3법의 취지고 이거 좀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 우리 기억이 나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교수님은 내용적으로는 찬성하나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시기에 시행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년이 넘게 지났는데 시행 후에 지금 다시 되돌린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너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일부 언론에서도 그걸 자꾸 흔드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 그게 폐지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시장은 이제 그냥 또 난리 나는 거죠 사실은요. 어떤 영향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난리가 안 날 수도 있으나 세입자들의 권리보호가 계속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뭐 우리도 디벨로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두번다가 말씀 나눠보면 지금 우선 공급 안 되는 건 명확하잖아요. 특히 올해 명확히 안 될 거고 내년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나오는 게 보통 3년이 걸리니까 2023, 4, 5, 6 그 다음에 4할 때 4, 5, 6, 7 하면 2026년과 7년에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어요. 공급 부족이 심각하게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전세가부터 튀어요. 전세가가 튀는데 임대차 3법 같은 보호장치가 없다. 그럼 서민들이 이제 전세 폭등부터 경험을 할 거예요. 전세 폭등을 경험을 하면은 그때 갭 투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매매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2010년대 중후반의 대자부가 2020년대 중후반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대차 3법 더 이상 안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임대차 3법일 때 일단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 갱신 청구권이 생기니까 신규 전세 내지는 전월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임대인 입장에서 4년을 예정하고 거대하게 올릴 것이다. 근데 올리는데 그때 당시에 전세나 매매가가 상승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을 훨씬 더 부추길 것이다라는 좀 예견을 했었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폐지를 한다. 그럼 좀 임대인도 조금 안심하면서 그 폭등한 전세값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떨어지는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고 말씀하시죠. 떨어지는 부분 완전히 막혀서 꺾였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전세가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는다고 했을 때 그때 확 올라간다고 했을 때 임대차익이 없다고 하면은 세입자들이 느끼는 부담과 어떤 그 괴로움 같은 것들이 엄청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상승기에 이들을 보호해줄 장치가 그때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전세 가격. 5% 상승률 제한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임차인들이. 없죠. 예.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제 임대차 3법의 문제라는 게 말씀하신 거 신규하고 기존하고 이 이중 가격제를 만들어놨잖아요. 네. 이게 쭉 가다가 지금 이제는 만났죠. 다각기 꺾이면서 이게 그 스프레드가 만나버렸어요. 네, 지금요. 네. 만나가지고 시장에서 완전히 정착된 상태예요. 정착됐다고 보여지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권 때 전세가 폭등이 워낙에 심하니까 그때 전세가 기간기간 1년에서 2년을 늦췄거든요. 늘렸거든요. 네. 그때도 2년 동안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다시 그 안정화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때도 뭐 전세 뭐 2년 늘린 거 1년으로 다시 돌리자 이런 데 논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요. 보면은. 예.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2년보다 낮게 약정했어도 최소 2년을 보장하는 그런 규정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거를 이제 폐지하자는 논의가 없었다 그때. 그렇죠. 없었죠. 네. 지금 약간 좀 느꼈던 지금 제가 말씀 듣다가 느낀 게 그럼 2024년, 25년도에는 다시 공급 부족으로 상승 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좀 하락, 침체 이런 부분이 한 1, 2년, 2, 3년 내에 해소된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그 입주 물량이 특히 강남권 입주 물량인데 올해 강남권 입주 물량이 한 9천 채 정도가 나와요. 특히 뭐 유명한 서초 원베일리가 3천 채가 나오고요. 내년에 이제 12,000채가 나와요. 내년에 이제 개포동에서 단일 단지인데 6,500채짜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또 하고 2025년 상반기에 우리가 다 아는 둔촌 주공 아파트가 12,500채가 나와요. 그러니까 9,000채, 12,000채, 12,500채가 이제 2023, 4, 5 나오면은 10,000채 정도 나오면은 전세 가격이 강남권하고 분당까지 그냥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에 그걸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2009년에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 끝나고 서울 왔을 때 2008년 3분기에 잠실 엘리트에서 엘스하고 리첸스가 그때 10,000세대가 5,000세대, 5,000세대가 2008년 그 가을에 나왔거든요. 그게 강남권 전세 가격을 낮추면서 분당까지 낮춰버렸어요. 네, 그 제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싸게 들어갔다가 근데 2년 후에 그게 2배가 돼버렸어요. 예, 따라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 전세 가격이 뭐 계속 폭락은 아니지만은 이게 낮은 상태로 아마 2023, 4, 5가 쭉 갈 거예요. 근데 그건 전세 가격이고요. 근데 이제 2026, 7이 물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때는 전세 가격도 더 오르다가 갭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5년까지는 굉장히 이 입주 물량이 어떻게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강남권 위주. 예.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정부, 현 정부 국토부가 지금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내용적으로 조금 약하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 뭐 대출이라든지 뭐 전매 제한 제도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 농산하고 강남 외에는 거의 다 풀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이제 부양하는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진정 의도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진정 의도하는 바는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거죠. 하락을 막겠다. 네, 집값이 워낙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로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워낙에 하락하고 있으니까 PF 같은 것들도 안 일어나면서 미분양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이걸 어느 정도 막으면은 PF도 괜찮고 분양 PF 관련된
분양 계약률도 높아지면서 이게 좀 안정화될 거다. 그러면 이게 안정화되면 금융권까지 뭐 옮겨붙지 않겠다. 그 로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제가 봐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락을 급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하락하게 해서 뭐 소프트 랜딩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락을 아예 막겠다. 아니 소프트 랜딩으로 생각을 하겠죠. 소프트 랜딩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게 저는 뭐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하고 첫 번째는 실효성이 없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생각하는 게 올해는 그냥 하락이에요. 오늘은 시장 참여를 거의 안 할 거예요. 다만 특례 보금자리론 그건 약간 좀 연애를 하고 거의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실효적이지가 않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대출 규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출 규제 풀어주면서 빚내서 집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원희룡 장관님께서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빚내서 집 사라고 하니까 은행권 주식들이 며칠 전에 다 같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시지가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점수 매기면 윤석열 정부 뭐한 1년 아직 못 됐는데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특히 이번 그 조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시면 몇 점? 한 50점. 50점. 왜냐면은 우선 정책의 수혜 대상자를 했을 때 뭐 기업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집 가진 사람, 집 없는 사람을 봤을 때 집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66점이고 거기서 이제 뭐 일부 뭐 좀 정책들이 좀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거 있으니까 각각에서 10점씩 떼가지고 한 50점. 좀 후한 점수 아니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세입자 정책이 없는 것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저는 평가를 하는데 다만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보통 정책 수단이라는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건데 실효성이 없을 시기에 쓰는 거는 좋은 정책 수단을 너무 허공에다가 총질하는 그런 게 아닌가, 좀 아껴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죠?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 대출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법제화시켜서 양쪽에서 다 그걸 고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도 나온 거 보면은 최고의 경우에 LTV 70%까지 해줬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 때 LTV 80%였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60에서 50%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70으로 해준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내가 나온 게 1년 한시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LTV 80%를 그냥 간다고 해야 돼요. 그거를 뭐 조례식으로 해서 양쪽 정권이 잡았을 때 그거 바꾸고 낮췄다가 높였다가 그거 해서는 안 되고 그거 왜 또 특례예요?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쭉 가야 되는 거고 70%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주택이라는 게 단타가 아니고 장타면은 장기적 플랜을 세운 다음에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합리적인 생각을 경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제 혁신 차원에서 같이 합의하고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땜빵식 이건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정책이 좀 없다라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더 나아가서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 3법에 재고를 하겠다라는 거는 오히려 더 약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무조건 변경과 폐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교수님의 저서 트렌드 2023 거의 얼추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게 궁금할 텐데. 사실은 근데 사실 그동안 상승론 하락론이 팽팽하게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맞서다가 지금 이제 거의 의견 일치가 되는 느낌인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책이 이제 10월 말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9월 달까지 출판사에 넘겨야 되고 제가 분석은 8월 달에 끝났던 건데
8월 달에 이제 분석을 할 때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여러 많은 분들 뭐 출판사 의견도 듣고 했을 때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는 걸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지금 심각하게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게 유동성 측면에서 환금성이 엄청 낮은 정말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공부하셔라. 계속 공부인데 그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하락 추세가 사실은 뭐 며칠 전에 뭐 부동산원에서 뭐 매매 심리지수 약간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다른 뭐 라디오 나와서도 그거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 심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심리를 결정하고 거래에 딱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너무너무 줄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이게 다시 원상을 회복할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디벨로퍼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상황을 좀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몇 개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연장시켜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고 이게 곧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터진다는 게 무슨? 파산이죠. 파산인데 뭐 엄청난 대기업 다 파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문건에서 파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더 많이 와닿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또 더 참여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는지를 우리가 다 지금 주시하고 봐야 되는 시점이지, 정부에서 약간 낮춰줬다고 빨리 들어간다? 그건 옳지 않다고